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지난번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본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복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용서나 복수나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굉장히 숭고하고 복수는 뭔가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사적 복수가 이루어지다가 보면은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수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척 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좋은 것, 복수는 나쁜 것이라는 메시지가 넘쳐나다가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들은 복수할 마음을 가질 권리조차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파괴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용서나 복수나 사실은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빨리 이 괴로운 일을 매듭짓고 삶을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요. 복수는 상대방한테 복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고통을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때로는 복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이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어서 스스로 자신은 너무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복수가 살아갈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30년 전 일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해서 복수를 하는 아주 치밀한 복수극이 등장하거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한 개인이 치밀하게 뭔가를 노력해서 복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사실은 없습니다. 조직이 뭔가에 대해서 복수를 원할 때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인이 몇십 년 동안 뭔가 계획을 짜서 복수했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몇십 년 전부터 복수를 계획했다고 하는 경우도 막상 살펴보잖아요.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고통을 당해서 몇십 년 전에도 복수를 생각했고 오늘도 복수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복수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소모를 해야 돼요. 복수심이 있게 되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고 손발을 떨게 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그렇게 오래 무한정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복수를 꿈꾸다가 보면은 저절로 어느 순간 복수에 대해서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안전한 복수,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복수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에 매달리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복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저절로 망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수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억울한 사람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4개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전 가끔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승패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졌다고 생각해야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여전히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지 않고 이겼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억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억울한 마음만 일으키게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복수는 너희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다. 복수는 너희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복수만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도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고요. 굴욕감도 절망감도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복수보다 수치심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을 땐요. 수치심보다는 복수를 생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절망감이 복수심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 갉아먹을 때는 복수심이 절망감보다 조금 낫게도 되는 거지요. 수치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다른 것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치심, 굴욕감, 절망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에게 야, 복수는 네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역시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처 주게 될 뿐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최선의 복수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복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봐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나를 갖다 변변찮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하나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계속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살 확률이 100%다라고 하면은 잘 사는 것이 복수가 될 거야 라고 다시 잘 살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은요, 내가 잘 살게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복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복수를 생각했는데 로또 번권에 당첨이 되어서 잘 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로또 번권 상금을 이용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복수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사는 것이 이기는 거지요? 라고 피해자가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그럼 맞지, 이기는 거지 라고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당한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영영 못 살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에게 잘 사는 것이 결국은 복수야 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오히려 더 노심초사하고 불안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사람들은 때때로 화가 나면 상대방을 때릴까요? 때리게 되면은 내 주먹도 아픕니다. 그러나 내 주먹보다 상대방이 더 아플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은 사람은 때린 사람보다 더 아프게 마련입니다. 마음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때린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확 풀었기 때문에 금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때린 사람들은 이러지요.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때렸으니까 뒤끝이 없지요. 그러나 맞은 사람들은요, 그날부터 마음의 상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뒤끝이 없다는 것은 맞은 사람이 더욱더 괴로워하게 될 것이란 걸 의미해요. 그리고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는 이유는요, 때린 사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오그리고 자는 게 아닙니다. 공권력이 개인을 갖다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게 될 것 같고 그 복수가 두렵기 때문에 오그리고 자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역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한테 하는 경우 오히려 그분의 분노에 더욱더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한테 해서 안 되는 4가지 말이었습니다. 불행에 빠지면 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머리에서 잊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에 처하게 되면은 과거에 가장 불행했던 때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고통이 지금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현재가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더욱더 복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 우울증의 기원은, 내 불행의 기원은 과거에 있었던 가장 불행한 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불행한 일을 갖다 없앰으로 인해서 지금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복수를 꿈꾸고자 하는 거는요, 복수를 해서 상대방을 갖다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내 인생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복수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그 사람의 갈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새 복수에 대한 생각에서 그분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해서 가족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최고의 정신치료는 어쩌면 철저한 처벌이 아닐까.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해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요, 프로이드가 와도, 융이 와도, 아들러가 와도, 그 누가 와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몇 년 지나서 세상에 나와서 활개치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범인이 중형을 받더라도 사형이 아닌 한 복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사형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사형을 받지 않고 세상을 활개쳐 지낸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더욱더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든 복수가 다 정신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게 됩니다. 억울한 쪽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상대방한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히 커다란 배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나한테도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 벌금형을 갖다 내렸어요. 옆에서 볼 때는 내가 지불하게 된 벌금은 얼마 안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배상한 액수는 크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는 너무너무 억울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복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피해를 당해도 괜찮아. 저놈이 어떻게 되는 것만 보면 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뵌 분들을 보면은요, 100이면 100, 막상 본인이 무슨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더라도 자기가 받은 피해 때문에 억울하고 완전한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정신치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전혀 아무런 타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정신치료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한테 틀림없이 피해를 갖다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수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나의 감정은 조금은 덜 괴로워졌더라도 상대방이 굳건한 것을 보다가 보면은 나는 더욱더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갖다 덜어주기 위해서는요, 이 복수가 상대방한테 일종의 타격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뭐가 되었던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굳건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더 나를 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복수는 진짜 죄송하지만 아니 하느니만 못한 복수가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복수의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복수로 인해서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복수의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합법적인 복수는 상대방이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법에 해당되는 복수는 상대방이 아는 순간 나의 복수 대상자로부터 또다시 공적인 법적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수의 범위는 결국은 상대방이 알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공적인 법의 도움을 갖다 받는 복수를 할 수 없는 한계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 복수가 어떻게 세상에 가능해? 상대방한테는 엄청난 타격감을 주면서 내가 한 것을 상대방이 뻔히 알지만 나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면서 나는 하나도 피해는 받지 않는 복수,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정신치료가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결국은 복수를 생각하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버티게 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수를 희망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자기 파괴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망가졌을 사람이 그래도 내가 살아남아서 복수를 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정신치료의 기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복수의 조건을 갖추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완벽한 복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완벽한 복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복수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수요인 것이지요. 복수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복수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대비가 되는 두 개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한쪽 가정은 부모는 학폭위를 열자 그러는데요. 아이는 겁이 나서 싫다 그래요. 한쪽 가정은 아이는 학폭위를 열겠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그러지 말자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떤 가정은 부모님은 너무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누군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이 떨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님은 본인이 불안하고 본인이 힘이 들기 때문에 아이한테 얘야 학폭위를 갖다 여는 거는 뭔가 생각하지 말자. 그 전에 먼저 용서를 받자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이는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미 상대방을 용서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이 또 너한테 그럴 거야. 그러나 아이들은 대강 압니다. 어떻게 일이 돌아갈지. 그러나 부모님은 학폭위를 꼭 열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학폭위를 열고 저러는 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복수심을 갖다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걸요. 그래서 너무너무 착하고 동정심이 많고 마음이 여린 분은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왜 이렇게 당하고 사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 줄게. 내가 누구를 소개해 줄게 하는 건요. 오히려 이분을 너무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사실 용서가 일종의 복수가 되는 겁니다. 용서는 적어도 나의 자발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일정 부분 도덕적 우월감을 주는 거지요.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거 자체가 옆에서 보기엔 복수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나름의 복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한테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극단적 선택은 결코 복수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주인공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엄청 동요를 합니다. 주인공은 그거를 갖다 파헤쳐서 복수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극단적 선택이 어쩌면은 가해자들한테 심경에 충격을 주고 어떤 의미에서 복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자들은요, 금세 잊어먹습니다. 가해자들이 본인이 한 나쁜 짓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피해자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없어지잖아요.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일 없었다 그럽니다.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종료가 돼서 더욱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서 내가 진실을 갖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 살아남아서 내가 진실을 언젠가 밝힐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들에게 계속 생각하게 만들 때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그거는 가해자들이 원하는 것이며 가해자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도 용서도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복수만 생각하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만 생각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용서했는데 똑같은 짓을 하니까 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또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때로는요, 복수도 용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인내하고 참아내고 수용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망각하기 위해서는요, 복수, 용서, 인내, 복수, 용서, 인내가 은하계의 별의 수만큼 반복되어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복수도 용서도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수하거나 용서하자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서 매듭을 지어서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뭐에 대해서 잊어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여러분의 의지로 잊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복수와 용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간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다 그러면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질 때마다 어떨 때는 복수를 해서 매듭을 지으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용서를 해서 매듭을 지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복수와 용서는 고통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용서와 복수의 대상이 되는 그 일 자체를 좀 생각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조금 히덕거렸습니다. 그러면 그분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계속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한테 얘기하지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겠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욱더 네가 잘 돼서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걔네들한테 이렇게 당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라는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부모님 머릿속에 들 것입니다. 누군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괴로워서 매일매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겠지요. 야,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어떡해? 그래도 네가 굳건하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게임도 하고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잠깐은 히히덕거려야지 우리는 그 순간만큼 억울함을 잊어먹고 우리는 망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요, 무의미한 시간을 조금 많이 보내십시오. 그 무의미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여러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